한국 서울의 어느 길거리. 이곳에는 영국에서 관광을 온 젊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모습에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여성의 모습. 그러던 여성은 이번에야말로 그럼 그렇지 않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만족한 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보행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이 영국 여성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곁에 있던 한국인 중년 아저씨를 바라보며 이 모든 현상들의 진실을 알게 되고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게 뭐야? 에이, 저건 너무했다. 아무리 방송이라도 적당히 해야지.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촬영했을까? 어이가 없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호적인 영국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국 특유의 문화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한국이 이해되지 않았죠. 한국이 만든 영상 콘텐츠 방송들을 보다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한국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화나 기술들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본 그 장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 더욱 선진화된 문화나 진보된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적용 중이라고 봐야 했기에 더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에 대한 미심쩍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고등학교 절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던 날이었죠. 제 친구들이지만 모두 하나같이 잘난 친구들이라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 회계사가 된 친구 등 모두 잘나가는 사회인들이 되었지요. 저 빼고는 말이에요. 그날은 친구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 흔히들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에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 워낙 방송으로 한국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이미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 있지?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번씩 너무 과장되고 허황된 장면들을 연출하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어머, 엠마, 너도 나랑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도 한국이 너무 좋고 친숙한데 한 번씩 그런 허무맹랑한 장면들이 실제처럼 연출되고 나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 공상과학 영화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도 말이야.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실제 하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과장하려는 뭐 그런 거.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들 하나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했죠.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굳은 표정으로 갸우뚱거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변호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아마도 우리 친구 중에서는 가장 잘나가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우릴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던 그것들, 그거 모두 사실인데? 내가 작년의 일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서 몇 달 살다 왔잖아. 너희들이 말하던 것들 모두 내가 직접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변호사 친구는 우리들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들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모습들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워낙 진중한 친구였고 평소에 허튼 소리도 잘하지 않는 친구라 그런 생각은 접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클 여행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후 곧바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버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살짝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고 선뜻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보나마나 부모님은 아직 직장도 없는 녀석이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혼쭐만 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는 제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노라면 일자리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첫날 영화나 보냐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씩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며 힘들게 돈을 모으다 보니 어떤 보상심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이 여행이 단지 유희를 위한 여행이 아닌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여행 한 번 가면서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바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다가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도 큰맘 먹고 다녀온 여행인데 단순히 사진 몇 장 남는 여행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로봇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참여자들의 대사를 기억해서 로봇에게 말을 걸었죠.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어디에서 체크인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소름 돋게도 그 로봇은 저의 영국식 발음 영어를 알아듣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에일 카운터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카운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저에게 길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이런 기술이 진짜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 어떤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공항에 이런 로봇이 있는 건 보지 못했어.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충격에 빠진 저 스스로가 어이가 없었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는 화장실 현황판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죠. 어느 칸이 비어있고 어느 칸이 사용 중인지 한눈으로 파악이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이었는데 엄청 편리했습니다. 간혹 화장실에는 사용 중이 아님에도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평소에 저였다면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 시스템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소하지만 정말이지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잠시 들렀을 뿐인데 놀라웠던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에는 고체와 액체로 된 비누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자체가 아주 청결했어요. 이 또한 가벼운 아이디어였지만 저에게는 생소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한국인들은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지능이 높은 민족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직은 그 영상들에서 나온 장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이라는 공간은 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 장소기에 특별하게 이곳에만 최신 문화들을 설치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항을 벗어나 미리 계획했던 여행 계획 루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많은 것을 담고 확인하고 싶었죠. 미리 봐두었던 식당으로 들어간 저는 야심찬 표정으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잔뜩 기대했죠. 드라마나 한국 영상들과 현실의 괴리감은 어느 정도로 클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저의 의미심장한 웃음은 자연스레 벌어지는 입과 함께 사라졌죠. 제가 들어간 식당은 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소고기구이였어요.
고기를 주문하자마자 직원분이 오시더니 제가 앉은 테이블의 가운데에 뚜껑을 열더니 그곳에 철판이라고 해야 하나? 불판을 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는 테이블과 불판이 일체형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형식의 식사 테이블이었죠. 아주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아래에서 모터 소리가 들리며 불판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위에서는 연기를 빨아들였죠. 그리고 드디어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가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식당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 손에는 가위와 집게가 들려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대로였거든요. 영국이나 유럽권에서 고기 요리를 가위로 잘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분이 손님 테이블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직접 잘라주는 형태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가위로 난도질당한 잘 익은 고기의 맛은 그야말로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미리 잘라서 굽는 것도 맛이 있었겠지만 전체를 굽고 어느 정도 익힘 정도가 되었을 때 잘라서 먹는 것은 차이가 컸습니다. 마치 육즙이 안에 갇혀 있다가 나 여기 있어 라고 항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와, 진짜 한국 영상에서 본 것들이 전부 사실인 거야? 공항에 로봇이 존재하고 손님 테이블로 직원이 직접 와서 가위로 커팅을 하는 것이 모두?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닐 거야. 만약 한국에 그런 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난 정말이지 한국이 미국보다 선진국이라 생각하게 될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저는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 그깟 것들이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아마도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분들에게는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 외에도 많은 유럽권 사람들이나 외국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느끼시겠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인 한국 여행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이때부터는 각을 잡고 제대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사실 이미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영상들이 과장되거나 포함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에도 가보고 많은 사람이 추천해준 관광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던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막 지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마치 살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일순간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주변에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호등 옆에 있던 기둥에서 갑자기 파라솔이 펼쳐졌거든요. 아마도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거나 파라솔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센서 같은 것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미친 기술력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펼쳐진 파라솔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학 테러나 위험한 가스가 아닌가 해서 놀랐고 황급히 파라솔의 내부에서 외부로 자리를 이동했죠. 놀란 토끼 눈으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던 어느 한국인 중년 아저씨분이 그런 저를 보더니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손짓으로 이리 들어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주셨어요.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알고 보니 그 하얀 연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물 한 개였습니다. 파라솔에 부착된 노즐을 통해서 정수된 수돗물이 고압으로 분무되고 미세물 입자가 즉석에서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으며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라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와 이건 진짜 미쳤다면서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된 것도 놀랍고 그런 걸 개발했다는 것도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이었고 다시 영국으로 복귀한 저는 한 번씩 그때를 떠올리며 추억에 젖곤 합니다. 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바빠진 관계로 재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이 제 일상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새로운 저로 거듭나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취업에도 성공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거리가 잔뜩 늘어나는 바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 한국 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이 과장되었니 뭐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서곤 하죠. 그거 전부 진짜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 가시면 꼭 소고기구이 요리는 먹어보세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니까요. 아, 그리고 고깃집에서 직원분이 가위를 들고 그쪽에게 다가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자르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백화점. 도망가야 해. 이건 분명히 총소리야. 도망가지 않으면 분명히 이번에는 끝장나고 말 거야. 제발. 이곳에는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일대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코에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된 젊은 여성이 총소리에 충격을 받게 되고 패닉에 빠진 듯 얼굴이 창백해지며 살기 위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이 체코 여성은 한국에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의 향수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인 마르치나 제마노바라고 합니다. 직업이 조금 독특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긍심이 느껴지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채취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서 나는 본연의 냄새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유럽권의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들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향수는 거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처에만 가더라도 악취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시겠지만 그건 모르는 법입니다. 원래 채취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니까요. 이처럼 저는 아주 평범하게 체코에서 향수를 제조하며 살아가는 다소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신세를 지시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저는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퇴근하다시피 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에 도착한 저는 병원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아마 그 장면을 평생 잊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오는 시간에 병원의 대기실에 나와서 저를 마중해 주셨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체코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총기를 소지한 의문의 남성에게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이 아니었던 체코였고 범행 동기마저 밝혀지지 않았던 그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저에게는 아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비극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엄청난 상실감과 우울감,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도 저에게 휴가를 권고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는 있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저에 의해 자긍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업종에서 뼈를 묻을 생각이었기에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임시 휴가를 권고해주는 회사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마저 느꼈죠. 그렇게 저는 얼마 동안의 휴가 기간을 가졌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더욱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날의 괴로운 장면들이 떠올라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죠.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건 제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직속 상사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까지 저의 한껏 예민해진 모습들을 보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제 바로 위에 계시는 상사분이 저에게 파견 근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계시던 그 병원과 지금 일하는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출퇴근을 하면서 사건 장소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다 보니 저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탓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회사 입장에서는 저에게 더 없이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이겠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저였기에 상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결단코 이 회사에서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있었고, 지금의 아버지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잊고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체코를 벗어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파견을 나가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뉴스나 인터넷에 떠도는 짤막한 정보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대에 와서도 전쟁을 겪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 휴전을 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은 한국이 안전하다,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등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러한 정보들도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그 감정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그저 선진국 그 자체였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경험담과 정보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어요. 미국과도 견줄 만큼, 아니,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상회하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땅을 밟으며 놀랐던 부분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라는 의문까지 들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미국에서도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어서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얼굴을 인식해서 여권 없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 그 주인공이었죠. 저는 불과 얼마 전 비즈니스차 미국에 갔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도 했었죠. 한번 사용해보고 나니까 너무 편해서 오히려 이제는 여권으로 진행되는 수속 절차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미국이랑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의 엄청난 최신식 시스템 도입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무려 자국인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만든 첨단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원래 이렇게 컴퓨터 과학이 발전된 나라였나?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과도 견줄 만큼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그러한 기술들을 목격했음에도 말이죠. 체코에서는 아직도 이런 첨단 시스템은 도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선진국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한국으로의 첫 느낌을 마음속에 억누르며 한국 파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곳은 체코에 있는 본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의 지점이었죠. 그곳에는 그리 많은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았고 외부에 돌아다니는 직원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사 분위기를 조금 익히느라 내근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는 직원들과 친분을 다지고 회사의 워크플로우를 익히고 있었죠. 한국인 직원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아주 배려심도 깊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무엇 때문에 느낀 감정인지 알아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유의 채취가 나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은 그 채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주로 사용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짙은 향이 나는 향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자 직원분들은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의 몸에서는 어떠한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 번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향수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고. 그리고 몸에서 채취가 느껴지지 않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특이한 무색무취 향수 신제품이 있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한국인 남자 직원이 저에게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죠. 향수 같은 건 사용하지도 않고 한국인들은 몸에서 심한 채취 같은 게 원래 없는 민족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그 직원분의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까지 했는데 이게 웬걸. 진짜로 인종이나 민족마다 몸에서 채취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죠. 게다가 진짜로 한국인들의 채취가 가장 약하고 몸에서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 게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엄청 자주 샤워를 하고 씻어서 더더욱 몸에서 악취가 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요. 체코에서는 며칠 동안 샤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그런 상태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을 향수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향수 냄새로도 감춰지지 않는 채취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말이지 한국인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욱 심해졌죠. 특히 한국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택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식품이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죠. 제가 살던 체코나 유럽권의 나라에서는 택배 주문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4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은 택배 주문을 꿈도 꾸지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외출하려면 무조건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가졌을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백화점에 보리를 보러 갔다가 소스라치게 기겁하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던 백화점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리들을 듣는 순간 몸을 움찔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체코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고 말았죠. 저는 너무 무서웠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머리로는 어서 빨리 도망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굳어버렸죠.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절대 총기 사고가 없다는 지인들의 말을 떠올렸는데 심지어 그런 말을 저에게 했던 지인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는데 라며 아니랬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그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총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백화점을 거닐고 있는 한국인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이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대담한가? 아니면 이것이 아예 총소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후 그 총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죠. 총소리가 들리던 곳에는 웬 어린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의 손에는 한국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이용되던 콩알탄이라는 화약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과 여행을 온 듯한 그 소년은 중국말을 큰 소리로 읊어대며 백화점 내부에서 그 시끄러운 콩알탄을 연신 터뜨리고 있었죠. 저는 어이없음을 넘어서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어요. 저처럼 총소리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나 임산부가 있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행동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어이 그 중국인 관광객에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죠. 저기요. 학부모님. 백화점 같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면 민폐예요. 아이들이야 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부모님이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공공장소 민폐 행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누군가 백화점에 신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이곳에서 쫓겨나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나서기도 전에 점잖게 생긴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그 중국인 아이의 부모에게 주의를 주더군요. 만약 제가 먼저 나서게 되었다면 분명히 저 중국인 부모와 한바탕 크게 싸우거나 본의 아니게 제2차 소란을 피우게 되었을지도 몰랐는데 저 한국인 남자분은 할 이야기를 모두 제대로 하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중국인 부모는 처음에는 조금 반박하는가 싶더니 이내 포기하고 아이에게 주의를 주며 소란은 일단락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한국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생겼고 심지어 다수의 한국인이 이토록 교육 수준이 높고 인성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고 있었고 이제는 한국의 여러 가지 편리함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쯤이었죠. 체코에 있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낸 상사였고 저에게 본사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한국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죠. 저는 그 연락을 받은 뒤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음이 뒤숭숭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솔직히 별로 체코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회사의 명령이었기에 저는 복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잘리기라도 한다면 제가 한국에 있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었던 탓이죠.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의 결정에 대항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복귀 명령을 전달하신 상사에게 말했죠. 조금만 더 한국에서 지내면 안 되겠느냐고. 최대한 이유를 만들어 제가 한국에 조금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말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상사는 본사 인원 부족을 이유로 그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상사와 회사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을 그만두고 체코로 복귀하게 되었죠. 체코로 복귀한 이후로 저는 한국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저는 모국인 체코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치 뭐랄까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저도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이 느낌은 외국 생활을 할 때 고향이 그리운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체코가 모국인 제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라도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한 기분을 느낀 이후 결국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지금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유해준 한국, 그리고 나의 한국 친구들, 정말 고맙고 조만간 또 만나자.